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내로 눈을 들려볼 때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고 1,800조 뭐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자 부채도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빚투니 영끌이니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얻어다 썼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37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증가 속도도 제일 빨라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6%포인트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제 빚내가지고 이제 곧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텨왔는데 지난번에 소상공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년간 폐업한 영업점이 60만 개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이제 887조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증가율이 무려 12%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이제 만기 연장을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줬는데 그게 만기가 돼요. 그동안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빚 갚는 걸 자꾸만 연기시켜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내지는 않아도 되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악성부채인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3월 말로 이제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아마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해주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국 경제에 큰 폭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가계부채의 그 규모나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라는 건 이미 국제기구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네,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빚을 져도요, 그것을 원리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 즉, 소득이 쭉 발생하면 그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9월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세 그룹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실 기업이 지금 소위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30 세대가 그 빚을 좀 많이 졌어요. 물론 영끌 뭐 이런 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대출이 887조를 넘어섰는데 지금 하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중에 약 9% 정도는 사실상 부실 대출화 될 거다. 그러면 예, 10분의 1이죠. 그게 규모로 보면 한 80조 되지 않겠습니까? 80조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위험 그룹이 이제 한계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제 그 한계 기업이 지금 상장 기업 중에 15%에 달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빌린 돈이 약 124조 5천억인데 124조 5천억 정도가 부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70, 80조 부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죠.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거기에다 말씀드린 대로 2030들의 그 전세 대출이나 주택 관련 대출 때문에 약 49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약 7%가 지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예측을 한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 그게 한 33조죠. 이걸 다 합치면은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중에 약 230조 정도가 잠재 부실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금융기관들은 대출 중에 일부가 부실화되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대손 충당금은 대출 여력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면은 소위 돈맥 경화가 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또 이제 사금융으로 이제 밀려나서 고금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돈맥 경화로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참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이 청년 부채나 자영업자 부채가 부실화돼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나가는 정부가 지금 금년에도 전례 없는 1월 달 추경을 하면서 지금 11조 5천억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채권이란 국채라는 게 결국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금리 인상 요인이 되잖아요. 거기다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금리 올렸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또 대손 충당 쌓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경색으로 흑자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부실이 부실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가능성 가볍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적절히 통제해서 연착륙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3차례 6개월씩 연장을 해서 코로나 사태하에서 자영업자들 원리금 상환을 지금 3번째 유예해서 3번째 유예 조치가 이번 2022년 3월 달에 끝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은 유예 없다. 이제 옥석을 가려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장해주고 안 되는 사람은 부도 처리하거나 뭐 탕감하거나 뭐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의 요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또 연장하자 그러는데 3월 9일이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이제 좀 원리 원칙에 맞도록 집행되면서 빨리 잠재 부실을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할 뿐 아니라 이게 자꾸 유예 조치를 누적을 하면요, 그게 부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죠. 개인도 그렇죠. 빚 갚는 거 자꾸 연장해주면 나중에 못 갚을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부실 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말이 좋아서 구조조정이 뭐냐면 소상공인들, 기업들 다 실용불량자 만들고 부도 처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호미로 막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800조 가계부채 중에 약 230조가 잠재부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6월 달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3월 대선 끝나도 쉽게 이게 또 연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기를 해주더라도 이자라도 이제 내게 해서 옥석을 좀 가리고 돈을, 예산을 좀 선별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1월 추경, 역사상 유례없는 1월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마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네. 재정 지출 얘기 좀 이따 하고 이제 세금 얘기, 세금 정책부터 좀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걸어서 국민들의 원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사실 이제 부가세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부가세는 지금 세계적으로 10%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이제 계속 좀 올리고 있어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문제라든지 뭐 법인세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세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1년도 초과세수라는 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이 282조 7천억보다 약 58조가 더 늘어나서 341조가 거쳤다.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58조 3천억이 예상보다 더 거쳤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뒷얘기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기상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다 안 오면 고맙지만 내일 날씨 좋다고 그러다 비 오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세수 추계를 할 때 덜 거치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게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이게 기준시가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거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따라서 올라가죠. 거기다가 증권거래세가 또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약 한 58조 3천억이 더 거쳤는데, 지금
1월 달 추경을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하는 게 한 석 달 걸려요. 그래서 4월 달 임시국회에서 전년도 예산 결산을 하고 도장을 찍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초과세수가 얼마인지가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58조 3천억도 예상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에다가 일정 부분 나눠주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초과세수를 근거로 추가 경정 예산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꼼수를 부렸냐 하면 4월 달에 어차피 한 30조 먼저 썼으니까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남으니까 그걸 담보로 국채를 11조 3천억을 1월 달에 발행하겠다. 듣고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5월 달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써야 되는 돈인데 어차피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차피 추가 경정 다 합니다. 전례가 다들 그랬어요. 새 대통령이 쓸 돈을 나가는 대통령이 갈취해서 빚내가지고 먼저 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에요. 위법인데 지금 왜 1월 추경을 6.25 이후에 처음 하느냐. 6.25 때는요, 6월 25일 날 쳐내려와가지고 군비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 한 거거든요. 지금이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더군다나 12월 초에 2022년도 본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서는 1월 초에 추경을 하자는 얘기는 본 예산 심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죠. 아니,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본 예산을 다시 헐어서 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짠다는 거는 한마디로 본 예산 심의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1월 달에 추경을 세워서 2월 달에 지출하면 3월 9일 날 선거에 유리할 거다. 이거 완전히 국민 돈으로 매수하는 파퓰리즘이죠. 현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법인세하고 부가세 말씀하셔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법인이 이익을 내니까 법인은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 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법인은 법적으로 의제된 인간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연인들, 그러니까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뭐 이렇게 배당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번 돈에서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뜯는다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돈 버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 벌어서 돈을 자연인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일 거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정당성의 논란은 사실 학계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소득 재분배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인세는 단일세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만 누진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미국 같은 나라는 깎아주거나 낮춰주잖아요. 유럽도 그렇게 하고요. 그 왜 그러냐면 논리는 단순해요.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기업들이 투자해서 기업을 거기다 입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인이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 사람 고용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세금이 깎아준 법인세보다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아예 안 받고 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또는 재산세가 법인세 깎아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땅도 거저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값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유치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무슨 자비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주판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게 더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결국 일자리 수출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일부 현실인식이 부족한 좌파 정치인들이 기업이 번 돈은
지금 무슨 뭐 국민들의 소비자와 근로자의 피와 땀을 울거낸 거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왜곡된 현실 인식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업만 자꾸만 배불린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배불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이제 부가세 말씀 간단히 드리면 부가세 올리는 걸 주저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역진적이다. 예, 근데 사실 또 조세연구원 우리나라 국제연구소의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 부자들이 아무래도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반드시 역진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그거는 사실 이제 검증이 안 된 사실이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가세라는 것은 보편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재산세는 부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누진적으로 많이 걷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근데 부가세는 소득 재분배가 없이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내잖아요. 이게 보편 증세거든요. 이게 왜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부가세가 25%예요. 살인적이에요. 10,000원짜리를 먹으면은 2,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우린 1,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복지제도가 보편복지예요. 그러니까 보편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보편 증세를 해요. 소득 재분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왕창 걷어서 복지제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선별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거고 그래서 누진세제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걷는 거죠. 재분배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한다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와 복지제도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자꾸 보편복지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세제도도 보편제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세수 증세를 위한 부가세 인상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복지제도 자체도 그러면 아예 보편복지제도로 가든지 이런 그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조세 얘기를 했으니까 재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4, 5년 사이에 국가 부채 강력이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여권 측에서는 뭐 코로나 사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많이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야당이나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진영의 서로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정부나 여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가 높긴 하지만 진성 부채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조세 수입으로 갚아야 되는 진성 부채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장기물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평균 이제 상환 기간이 이제 10.4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염려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채는 거의 우리 국민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산 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빠져나갈 염려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순대외 채권국이 됐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또 벌어들이는 뭐 돈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양쪽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학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양론이 있는데요. 부채라는 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사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쓰더라도 그걸 근거로 돈을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즉 소득 창출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윈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전제돼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죠. 그럼 국가의 그 돈을 갚을 능력이라는 건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한 GDP 증가와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조세,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소득 증가율이고 부채의 이자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의 평균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그건 갚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속 가능한 부채가 되죠. 그게
지난 한 10여 년, 20, 30년간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정책 당국은 40% 정도라고 봤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 4, 5% 성장했고, 그때 그 국가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3, 4%니까 40%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미국 같은 데 0%,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우리나라도 이제 초저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초래된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가계 부채도 그렇고. 초저금리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이. 지금 그래서 2%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국가 부채 3년 만기물이 우리 국채가 얼마 전에 증권가에서 2.14%에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몇 %가 적정하냐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국가 부채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이제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겠죠. 왜냐면 빚을 빚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250%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50.1%로.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에 50% 미만이 50.1%로 GDP의 절반 이상이 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 왜 가계도 월급을 연봉을 받았는데 연봉의 절반을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 데 쓰면 점점 가구원들이 쓸 수 있는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의 정부 예산의 20%가 원리금 갚는 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도 자꾸 원리금 갚는 데로 나가면, 국채 원리금 갚는 데로 나가면 공무원 급여나 복지연금 지급처럼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남는 소위 R&D 투자나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되는 국가 경쟁력 관련 예산의 폭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는 게 제 지론인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자꾸 100% 부채가 뭐가 문제냐? 국가 부채가 너무 낮은 건 자랑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부 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R&D 투자한다든지 이런 데 써야 될 돈들이 이자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가 일자리 현황판도 만들고 뭐 일자리 만든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사실 정부가 재정 가지고 만드는 일자리는 우리 가짜 일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황판도 없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만 이제 공무원 많이 뽑고 뭐 재정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가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에 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세금으로 단기 알바 만든 거 아니에요?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들의 일자리가 거의 절반인데요. 늘어난 일자리에. 진정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죠. 그건 상식 아니에요?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일자리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한 정부의 문제가 현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뭐 LH 공사의 뭐 부패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한전이나 코레일이나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금 거의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조직에 비해서 공조직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도 거기에 사장님이나 신입사원이나 우리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전이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망하겠습니까? 부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또는 어느 민간 회사가 부채가 늘어나면 사장님이나 신입사원이나 다 긴장하고 구조조정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공조직은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뭐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분이 보장되고요. 뭐 특정한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때 되면 다 승진하고요.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공조직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공기업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공기업 개혁이었거든요. 민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공기업을 더 비대하게 하고 공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공기업은 점점 생산성은 떨어지고 마치 거기에는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 망할 리가 없으니까 가급적 많이 월급 받아가고 덜 일하고 더 받아가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익은 공조직만이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공기업 노조의 미신이에요. 이기주의적인 자기네들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민간 병원,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다 민간 조직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과 제도 속에서. 감옥소마저. 그렇죠. 교도소도 여주에 있잖아요. 민간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만들어서 아주 정말 참 그 재범률이 가장 낮은 가장 흉악범만 보냈는데도 재범률이 낮은. 그러니까 정말 민간이 하면 병원이나 심지어 교도소조차도 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게 무슨 공무원 줄이고 할 일 안 하고 다 민간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적은 세금으로 더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더 잘하면 그게 좋은 정부고 효율적인 정부고 그게 우리 시장경제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의 핵심 메시지죠. 요새 의문의 죽음이 많은데 국가수가 독점적으로 시체 부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민간 영역에서도 한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건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공익성이 강한 일을 얼마든지 민간의 이윤 동기로 더 고객지향적으로 대표적인 게 그 부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은 공신력 있는 국가만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 가족 입장에서 보면 못 믿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다시 검사 받으면 객관성도 보장되고 가족들도 충분히 지급할 용의가 있고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는 있어요. 그죠. 광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셨나요? 또는 가족이 왜 돌아가셨는지 궁금한가요? 전화 주세요. 이래가지고 광고도 하니까. 그리고 전기 발전도 민간 발전 다 얼마든지 하고요. 그러니까 공익은 반드시 공조직만 해야 된다. 이거는 미신이고 팩트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실 요새 군 의문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를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그렇게 죽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진짜 부검도 민간과 경쟁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면 국과수도 더 열심히 긴장해서 일할 거예요. 예, 예.